잘 계셨죠? 오늘 벌써 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강의는 중국에 관련된 강의였죠. 강의인데,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공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산 정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전번까지 강의했던 것들은 중국 사상사 전개가 11번에 걸쳐서 강의가 이루어졌고, 그때 중국 사상으로서는 도저히 중국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이 도입되는데, 그 새로운 사상이 바로 마르크스 레닌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마르크스 레닌 사상의 출발은 아편 전쟁으로부터 출발되는데, 전번 시간에 아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공산화가 진행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중국이 공산화되는가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번 아편 전쟁에서요, 혁명이나 개혁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전번에 말씀드릴 때 청나라는 아편 전쟁 이후에 양무운동이 있었죠. 서양의 과학이나 기술을 도입했던 것이고 사상은 도입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서양의 사상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조선은 기술도 도입하지 않고 사상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사상까지 도입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조선은 사상도 도입 안 하고 기술도 도입 안 하는 바람에 일본의 식민지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혁명이 청나라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아편 전쟁 이후에 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태평천국의 난입니다. 이게 태평천국의 난은 중국 근대화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누가 일으키는가 하면요,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일으켜요. 원래 이름은 홍수전이 아니고 홍화수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홍화수라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나중에, 이건 물론 나중입니다. 나중에 수보다는 전두환 할 때 그 전시입니다. 홍수전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면은 이 전자를 잘 보면요, 이게 위에 게 사람인입니다. 사람이요. 사람으로서 왕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전입니다. 전자. 그래서 홍화수는 홍수전으로 이름을 바꿔요. 이 홍수전은 과거 시험을 계속 봐요. 4번 과거 시험 보는데 보는 쪽쪽 다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어느 날 서양의 선교사가 홍수전한테 성서를 줘요. 성경이죠. 성경을 주니까 그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정말로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홍수전이 어느 날 탈원 상태, 엑스타시스죠. 무당이 이제 탈원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탈원 상태가 뭔가 하면 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홍수전도 혼이 빠져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더니만 거기에 야훼 하나님이 딱 계시고, 그 오른쪽에 예수가 앉아 계시고, 그 왼쪽에 홍선이 딱 앉았어요. 그래서 가만 홍선이 보니까 이 야훼 하나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큰 아들이 예수고 둘째 아들이 홍수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홍수는 바로 예수의 동생이 되는 겁니다. 동생이 되고 또 그 하늘나라에서 봤더니만 야훼 하나님도 멋있는 부인을 아내로 여자를 아내로 거느리고 있고, 예수도 결혼해가지고 멋있는 여자를 아내로 거느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탈원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가 재림해서 천년 왕국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홍순이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그 좋은 일을 뭐 굳이 예수가 할 필요가 있겠나,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뭔가 하면요,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평천국이란 의미가 뭔가 하면은 아주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딱 만들었어요. 언제? 1851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편전쟁이 1840년에 일어났잖아요. 1838년부터 1842년 사이에 1차 아편전쟁이 있었습니다.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 청나라의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희망을 잃은 그 상태에서 홍수전이 태평천국이라는 걸 탁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태평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태평천국이 1851년에 일어나는데요. 그 14년 뒤에 우리 조선에서는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동학운동을 해요. 동학운동도 똑같습니다. 동학 사상의 핵심 뭔가면 시천주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답니다. 나만 모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모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만민이 평등하다. 이 평등 사상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 사상을 내세울 때가 뭔가 하면요. 바로 근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근대화도 태평천국의 남부터 근대화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만민 평등 사상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만민 평등 사상을 내세우니까 그 당시에 중국이나 조선이나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에는 왕족과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사대부가 있고,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 비슷한 거, 이렇게 노비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는데, 평민이나 노비 계층으로 딱 봤을 때는 이 태평천국의 만민평등 사상은 정말로 길을 솔깃하게 하는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한이 많은 평민이나 노비들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요. 태평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조선의 동학운동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태평천국이 나날이 커지게 돼서 얼마나 커지는가 하면은 중국의 중심부를 다 차지해요. 양자강, 황하강 밑으로 해서 양자강 주위를 중심부를 다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여기에 군사가 100만 대군이요. 그 다음에 장강에 떠 있는 함선도 만여 척이나 돼요. 그런데 이때 청나라죠. 청나라의 경우는 8기군 20만, 중앙군이죠. 중앙정예 8기군 20만. 노경 지방군이요. 노경 80만, 100만, 이것도 100만 대군이요. 근데 청나라의 100만 대군은 아무 쓸모없는 군인들이요. 군인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 태평천국은 100만의 대군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홍수전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보니까 야훼 하나님도 결혼해가지고 멋있는 여자하고 결혼생활을 하고 예수 형님도 멋있는 여자와 결혼생활을 하는 걸 보고 예수의 동생인 홍수전 자신도 하늘나라와 똑같이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80명을 딱 뽑습니다. 80명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80명의 부인들하고 같이 희희낙낙하면서 즐겁게 보내고 그 다음에 모든 정치는 누가 실질적으로 맡는가 하면요. 중앙 이수성이 실질적으로 통치를 해 나갑니다. 물론 중앙 이수성 전에 4분이 있었어요. 4분이 있는 바람에 태평천국은 중심부가 사실은 해체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중앙 이수성이 태평천국의 말기에는 전부 다 책임을 지고 리더로서 역할을 해요. 이 중앙 이수성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고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천하의 사람 모두가 함께 땅을 일구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함께 먹고 옷도 함께 입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태평천국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태평천국을 굉장히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태평천국에 이 세우지니까 청나라에서는 그 난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 청나라의 그 팔기군하고 노경군으로서는요 진압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각 지방에서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의병 중에 최고의 의병은 증국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증국본이 일으킨 증국본은 이 사람이 아마 후난성, 후난성에서 의병을 일으켜요. 그 의병을 상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증국본의 제자가 있는데 이거 제자 누군가 하면요 리홍장이요. 리홍장인데 리홍장은 또 의병을 일으키는데 그걸 회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증국본하고 리홍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리홍장은요, 1800년대, 그러니까, 그 아편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1920년까지 가장 뛰어난 관리를 들라 한다면은 아편전쟁 때 임칙서하고 리홍장이 되는 겁니다. 리홍장은 아편전쟁 후에 양무운동을 주도해요. 양무운동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북양함대, 가장 강력한 함대 북양함대를 누가 만드는가 하면요 리홍장이 만들어요. 리홍장이 만들어서 물론 청일전쟁 때 일본한테 졌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서양에 접근하게 했던 분이 리홍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홍장하고 증국본이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러 들어가요. 진압하러 들어가서 증국본이 누구를 잡는가 하면요 중앙 이수성을 탁 잡습니다. 물론 중앙 이수성이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긴 한데 태평천국을 일으킨 홍순이 난징이죠. 난징을 사수하라 그래요. 원래 난징을 사수하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공격해야 되는데 난징을 사수하라고 엄명을 내리는 바람에 이승은 어쩔 수 없이 난징을 사수하다가 전쟁에 집니다. 도망가다가 증국본한테 잡혀요. 증국본도 이 이승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이 이승한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고통을 많이 당해서 바로 처형을 탁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잡자마자 여기 어깨 쭉지 칼로 팍 비워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는 그런 이유예요. 근데 워낙 뛰어났는데 증국본이가 그래도 태평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이승 보고 감옥에 가가지고 니 태평천국에 대해서 다 기술해라. 그래서 태평천국에 대해서 이승이 다 기술하고 난 뒤에 아마 10일쯤 한 10일간 했을 거예요. 근데 7만 자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다 하고 난 뒤에 처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이 장면은 뭔가 하면요. 이 장면은 원래 이성이 이끌던 충군이 30만이었어요. 이 30만이 결사항진합니다. 거의 다 죽어요. 거의 다 죽어. 예. 항복한 사람도 없어. 예.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그래서 이성이 이제 그 태평천국에 대한 기록을 다 넘겨주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여기에 마지막 포로로 된 태평천국의 사람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작별 인사할 때 전부 다 꿇어앉아서 울면서 처형장으로 보냅니다. 그러한 뒤 이승은 처형이 됐어요. 처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태평천국은 난이 진압이 됐습니다. 자, 난이 진압이 되고 난 뒤에 1901년에 리홍장이 죽습니다. 리홍장이 죽어요. 죽고 난 뒤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위안스카이가 등장해요. 위안스카이가 등장하는데 중국 이름은 원세계입니다. 리홍장도 이게 우리나라 한문식 이름으로는 리홍장이고 중국식 이름이 틀려요. 근데 이 위안스카이는 원세계라 그러는데 이게 중국식 이름을 부를 때 중국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중국 발음으로 불러야 되느냐 한문 읽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원칙이 지금 사실은 잘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신의 혁명을 기준으로 해요. 신의 혁명이 언젠가면요, 1911년에 신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1911년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한문 발음으로 읽어요. 우리식으로 읽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리홍장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1901년에 죽었기 때문에 한문식으로 그냥 리홍장으로 읽어요. 그 다음에 우리 조조, 삼국지 조조 있죠, 그죠? 조조는 중국식 발음으로는 차오차오입니다. 차오차오인데 우리는 그냥 조조죠, 그죠? 조조. 그러니까 이 사람은 1911년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조조로 하는 거예요. 제갈량 같은 경우는 중국식 발음은 주커량입니다. 주커량은 누군지 몰라. 근데 그분도 역시 1911년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갈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위안스카이입니다. 위안스카이는 언제 죽는가 하면은 1916년에 죽어요. 1916년에 죽으니까 1911년 이후에 죽었기 때문에 읽을 때 위안스카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위안스카이입니다. 리홍장이 죽고 난 뒤에 리홍장이 거느렸던 의병하고 북양함대, 이걸 누가 받는가 하면 위안스카이가 지휘를 해요. 근데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은 조선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많습니다. 이모군란, 1880년대에 이모군란이 일어나는데,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이 위안스카이가 중국의 지휘자로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이모군란을 진압하고 대원군을 잡아가지고 청나라로 가요. 그래서 크게 성공했죠. 크게 성공하는 바람에 이 위안스카이가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는 겁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면서 그 리홍장이 거느렸던 의병하고 그 다음에 북양 함대를 물려받으면서 최고의 군벌이 됩니다. 최고의 군벌이 되면서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하들이 황제 되십시오. 황제 되십시오. 그래.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욕심이 생겼죠. 그죠? 욕심이 생겨가지고 1912년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황제에서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리고 지가 새로운 나라 중화민국의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됐는데 문제는 황제가 되고 난 뒤에 다른 군벌들이 벌떼같이 일러가지고 이 위안스카이의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뒤통수를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황제에서 내려오게 돼요. 황제에게 내려오게 되니까 합병으로 1916년에 죽습니다. 자, 위안스카이, 청나라도 망했고 위안스카이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힘이 있는 권력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보니까 중국은 어떤 상태로 빠지는가 하면요, 군벌 시대로 빠지게 돼요. 우리 군벌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재벌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기업체를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걸 재벌이라고 해요. 근데 군벌은요, 군인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걸 군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안스카이가 죽고 난 뒤에 청나라도 망하고 위안스카이가 죽고 난 뒤에는 10개의 군벌이 들어서게 돼요. 10개의 군벌이 들어서 가지고 서로 싸우고 밤낮 싸우죠. 밤낮 싸우고 배반하고 하는 게 바로 10개 군벌인데, 이 10개 군벌이란 뜻은요, 중국이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졌다. 옛날 당나라 망할 때 5대 10국 여기 있잖아요, 그죠? 10개로 나눠지듯이 이때도 10개로 중국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갈라졌는데 이때 군벌 중에 가장 강력한 군벌이 동북군벌, 만주에 있던 동북군벌인데요. 이 동북군벌인데 이 사람 이름은 한문식 하면 장장님인데 이 사람은 이제 1911년 이후에 죽었으니까 중국식 발음을 해야 돼요. 그죠? 장주어린입니다. 장주어린인데 이 장주어린은 원래는 만주 쪽의 비적이었어요. 비적이라는 게 뭔가 하면 산적은 조금 틀리긴 틀린데 산적 비슷해요. 산적 비슷한데 비적도 이제 의로운 비적이 있고 해로운 비적이 있어요. 근데 이 장주어린은 의로운 비적이에요. 의로운 비적이 돼가지고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적정량의 돈을 삥땅하는 거지. 세금 뜯듯이. 원래 그 정부도 원래 산적 비슷해요. 조직
원래 이게 정부라는 게 조직 깡패라는 거예요. 조직 깡패 돼가지고 보호해주고, 원래 조직 깡패가 업체 보호해주고 삥 뜨는 게 조직 깡패고, 그다음에 정부가 업체 보호해주고 세금 뜯으면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깡패하고 정부는 원래 성질이 같아요. 근데 비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적도 의로운 비적이라 하는 것은 여기 업체를 보호해주고 적당한 삥을 뜯는 거예요. 이 일을 했던 게 바로 장주어린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는 만주 같으면요, 이 만주를 중국의 변방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주는요, 이 만주 대평원은 중국의 중원 대평원 크기보다도 오히려 더 크고 더 비옥해요. 비옥해서 비료 안 죽어도 농사가 잘 되는 데가 만주 대평원이고, 이 만주 대평원에는 광산물도 굉장히 많고 또 공업지대요. 굉장히 중요한 데가 바로 만주 대평원인데, 이 만주 대평원을 장악하고 있는 군벌이 바로 장주어린입니다. 장주어린인데, 이 장주어린이 이제 다른 비적할 때 다른 비적의 공격을 받아요. 공격받아서도 막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다가 마차에서 자기 부인이 애를 하나 낳아. 애 하나 낳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요, 장시애량, 장항영, 우리 발음으로 하면 장항영이요. 장시애량을 놓습니다. 문제는 오늘의 이제 강의 주제 주인공이 바로 장시애량이 돼요. 장시애량은 바로 장주어린의 아들이고 만주 군벌의 아들이요. 근데 이제 군벌 중에 제왕이 장주어린이잖아요, 그죠? 장주어린이 나중에 상당 부분 군벌을 정벌을 해요. 이만큼 정벌을 합니다. 이만큼 정벌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장주어린이 군벌을 제압하고 대원수가 됐어요. 대원수 됐는데 이 군벌들을 잘 보면은 이 군벌들은 10개 군벌 있잖아요, 그죠? 10개 군벌들이 있으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반을 밥 먹듯이 해요. 이로면 딱 붙고 불리하면 바로 배반. 배반하고 그다음 뒤통수 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게 이 군벌들이었어요. 이 장주어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주어린도 만주 군벌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요.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만주 군벌이 되는 겁니다. 동북 군벌이 되는 거예요. 동북 군벌이 돼가지고 이 친일파입니다. 친일파에다가 반국민당, 장제싹으로는 반대였어요. 예,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 처음에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게 그 장주어린이 동북을 장악하면서 굉장히 커졌어요. 굉장히 커져서 일본도 쉽게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은 이미 이 만주 지역에 자기의 속국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게 그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이 뭐예요? 임진왜란이 중국을 먹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임진왜란의 재판이 되는 거죠. 중국을 먹겠다. 중국을 먹는데 그 첫 번째가 만주부터 먹어야 되겠다. 그럼 만주를 먹어야 되겠는데 이때 장주어린이 너무 강력해요. 강력하니까 황고든 사건을 일으킵니다. 황고든 사건이란 것은 뭔가 하면 장주어린이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데 황고든역에 섰을 때 이 기차를 폭파시켜버려요. 폭파시키면서 장주어린이 이때 죽습니다. 죽었는데 이때 19살 되는 장시애량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장시애량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장시애량은요,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았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장주어린이 비적이지만은 자기 아들 장시애량한테는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킨 거예요. 특히 그 교육가 중에 장바이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바이링이라는 사람은 중국 근대 교육의 아버지요. 이 아버지가 직접 장시애량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맨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있다. 중국이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 15살에 장시애량이 15살인데 15살 난 장시애량이 장바이링한테 딱 질문을 해요. 어떻게 질문하는가 하면은 대체 당신은 뭔데 당신 때문에 중국에 희망이 있다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장바이링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장바이링이
어, 내가 있어서 중국이 희망이 있다 할 때 그 나는 내가 아니다.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 이 장시혜량은 드디어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게 돼요.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중국. 중국이란 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고 중국이란 나라가 부국 강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상을 딱 일깨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그 선생이 등장하는데 이 꼬슝링, 곽송령인데 각송인데 중국 발음으로는 꼬슝링이요. 꼬슝링이라는 사람이 또 그 장시혜령을 가르쳐요. 특히 이분은 굉장히 군대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해박해요. 그래서 이 꼬슝링이 아주 장시혜령한테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19살 돼가지고 교육이 끝났어요. 교육이 끝나니까 이 장시혜령은 27세에 동북군 총사령관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꼬슝링은 그 참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참모 꼬슝링이 기가 막힌 전략가요. 그래서 이 꼬슝링에 의해 가지고 모든 전쟁을 다 이깁니다. 이기고 장시혜령은 중국의 최고의 권력자로 등장을 해요. 권력자가 등장하는데 이 장항량의 동북군 한복가요. 장항량의 동북군의 군사력은 한 국가를 능가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력만 30만, 예비군 15만. 병력 30만이라 그러면요, 한 국가의 병력 이상 가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만주 사관학교죠, 그죠? 만주 사관학교. 박정희 대통령도 만주 사관학교 출신이죠, 그죠? 이 만주에 이미 장시혜량은 사관학교를 만들었어요. 사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군 간부가 전부 다 사관학교 출신들이에요. 정규 사관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주군의 30만 명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정예군들이에요. 전투기도요, 270대나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투기, 한국의 전투기 한 600대 정도 될 텐데, 그 당시에 동북군의 전투기가 270대입니다. 그러니까 동북군이 중국에서 군벌 중에 최고의 군벌이야. 이런 군벌을 가지고 있는 장항령이 최고의 중국의 권력자죠. 근데 군벌 세력들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파란색이 뭔가 하면 장제스 아시죠? 그죠?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입니다. 나머지 군벌도 다 있어요. 여기 동북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장시혜량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문제는 장제스하고 장시혜량은 중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군벌들을 없애야 된다. 군벌들을 없애고 즉 중국을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시혜량은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면요, 장제스를 선택해요. 그래서 장제스하고 장시혜량에 의해서 군벌 토벌에 들어갑니다. 군벌 토벌에 들어가는데 이때 동북군 총사령관이 장항령이고 육해공군 총사령관이 장제석이요. 그러니까 부사령관이 장시혜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북군이 이게 언제 중원대전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1930년에 중원대전이 일어납니다. 중원대전이 일어나면서 동북군 30만 중에 10만 명이 만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요. 이 산해관을 지나야죠, 그죠? 산해관으로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중국의 그 동북군 10만은 정예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군벌들 다 깨져요. 다 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장시혜량하고 장제스에서 군벌이 평정이 탁 됐습니다. 군벌 대전에서 완전히 중국은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장제스하고 장시혜량에 의해서 하나로 돼가지고 장제석은 중국식 발음으로 장제스요. 장제스가 장시혜량을 상해로 초대를 합니다. 상해에 초대를 하는데 그 초대할 때에 이제 공항으로 영접을 나갔어요. 누가 나가는가 하면 이 사람이 장제스고 장시혜량이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중국식 발음으로 숭메이링이요. 송미령입니다. 숭메이링 그러면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송미령을 할게요. 송미령하고
장제스하고 이 공항에 한영을 탁 나갔어요. 왜요? 그 당시에 장제스하고 그 장시혜량이 중국을 통일했지만은 실제 권력자는 장시혜량이요. 장제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진이 영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송미령하고 같이 나가는데 사실은 이 송미령이 탁 나가서 아는 척을 탁 하는 거예요. 장시혜량 보고 이게 막 어디 반갑게. 근데 왜 그런가를 딱 보니까 5년 전에 4년 전에 이 장시혜량이 25살 때 상해에서 연수를 딱 할 때 송미령이 그때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했는데 그때 뿅 가버렸어요. 장시혜량을 딱 보고요. 뿅 가가지고 둘이 밀월 여행까지 가요. 밀월 여행까지 갔으면은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미 장시혜량은 우봉기라는 그런 여인하고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송미령하고 결혼하려면은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혼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송미령이 장시혜량보다는 나이가 4살 많습니다. 4살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이혼하라 그러니까 장시혜량은 이혼 못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못해요. 못하는데 문제는 장제스입니다. 장제스는 그 당시에 부인이 3명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원래 부인이 1명 아니고 여러 명이거든요. 그때 장제스는 3명 있었습니다. 3명 있었는데 이 송미령이 당신 이혼해라. 그러면 결혼할게. 그래서 장제스는 다 이혼하고 그리고 송미령하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가만 보니까 장제스가 가만 보니까 송미령이 장시혜량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장시혜량은 나이도 젊고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굉장히 미남이에요. 또 굉장히 성질도 호쾌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장시혜량입니다. 그래서 장제스는 속으로는 질투에 불타요. 질투에 불타서 저놈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시기였겠죠. 그렇지만은 현재 최고의 권력자는요, 자기 장제스 자기가 아니고 장시혜량입니다. 장시혜량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영접을 해줘. 최고의 영접을 해주고 이 동북쪽으로 만주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접을 하면서 장제스는 총사령관, 그다음에 장시혜량은 육해공군 부총사령관, 두 번째 권력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북으로 안 돌려보내고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요, 북경에 머물게 해요. 북경에 머물게 하면서 최고의 영접을 하는 거예요. 만날 파티해줘. 파티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여자 붙여줘가지고 황홀하게 보내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때 장시혜량은 이미 아편에 중독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아편에 중독되면요, 정상적인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로 바뀌어요. 그런 상태에 만날 미녀들 사이에서 지내게 되거든요. 자, 이때 만주사변이 일어나요. 만주사변은 뭔가 하면은 일본은 만주의 그 철도 부설권을 가지고 만주 철도를 다 부설했잖아요. 했는데 요 일본 놈들이 지 스스로 철도를 폭파시키고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동북군이 철도를 폭파시켰다. 그래서 만주사변을 일으켜요. 만주사변을 일으켰는데 이때 동북군은요 30만 명이요. 30만 명인데 이때 간동군은 한 몇천 명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싸움을 하면은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게임 자체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일본 간동군이 만주사변 딱 일으키니까 이제 북대영 이 북대영이 뭔가 하면은 동북군벌의 총사령부가 북대영이요. 북대영에서 장시혜량한테 보고가 가요. 지금 몇천 명이 되는 일본 간동군이 우리를 침략해 들어왔다. 그러니까 장시혜량은 장제스가 사령관이니까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제스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니까 장제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거 몇천 명밖에 안 되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으니까, 특히 또 서로 싸우게 되면은 외교 문제가 일어나서 복잡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 저항하지 말라. 저항하지 말라까지 나와요. 저항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대로 전달됐네. 몇천 명이지만은 저항하지 않으니까 그냥 동북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간동군이 동북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동북군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장항령은 제거가 돼요. 장제스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장제스는 권력을 추구합니다. 중국이 어찌 되든 말든 자기 권력을 잡고 가야 되겠다. 이게 장제스였거든요. 그래서 장항령은 제거가 돼요. 장항령이 제거가 되는데, 그리고 난 뒤에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난 뒤에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가 푸이였죠, 그죠? 푸이를 모셔옵니다. 어디로 모시는가 하면요, 만주로 모셔와요.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죠? 푸이입니다. 푸이를 이 만주국 여기에 황제로 모셔요. 새로운 나라가 하나 생긴 거예요. 새로운 나라 생기는데 이건 뭐예요? 일본의 속국, 일본이 마음대로 자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 만주국을 탁 만듭니다. 그리고 장항령은 쫓겨난 거죠. 네. 쫓겨나고 난 뒤에 먼저 장항령이 이 당시에 아편 중독에 걸렸거든요. 아편 중독에 걸렸기 때문에 아편 중독 치료를 해요. 그런데 아편 중독 치료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15일 만에 끝냅니다. 15일 만에 아편 중독에서 벗어나요. 벗어나가지고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탈리아로 가는데 이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무솔리니의 딸 에다 무솔리니를 딱 만나는데 이게 에다 무솔리니요. 에다 무솔리니고 이게 누군가 하면은 장시해랑입니다. 장시해랑인데 에다 무솔리니가 장시해랑을 딱 보고 반해요. 그전에도 여자들은요, 장시해랑을 보기만 하면 다 반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선 잘생겼죠. 그 다음에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지식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고의 권력관이요. 황제와 같은 권력관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자들한테 굉장히 관대해.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줄줄줄 따라요. 여기서 원래 우봉지, 이 사람이 우봉지인데, 우봉지가 온 본부인이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자우스인데, 나중에 자우스는 장시량이 싫다는데도 같이 살아요. 이 정도로 인기가 있던 사람인데, 이탈리아 갔더니만, 지금은 이제 권력도 없죠, 그죠? 쫓겨났으니까 권력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도 에다 무솔리니가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서 같이 살자 하는 거예요. 살자는데, 외교 문제가 걸렸으니까 같이 살지는 못합니다. 살지는 못하고, 이제 중국으로 데려와서 한번 비행기 태워가지고 중국을 구경시킨 걸로 끝내요. 이렇게 해서 장시량은 일단 일단락을 찍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의 공산당인데 이 공산당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국 공산당의 출발은 오사운동이요. 오사운동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3.1운동, 우리나라의 3.1운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2달 뒤에 5월 4일, 1919년 5월 4일에 중국에도 3.1운동과 같은 것이 일어나는데 그게 오사운동이에요. 이 민족 자결주의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끼리 잘 살아보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당이 두 개가 생기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국민당, 하나는 공산당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공산당의 도입 배경이 돼요. 이제 공산당이 어떻게 해서 도입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중국이 아편전쟁 이후에 계속 혁명과 개혁을 하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아편전쟁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태평천국에 나는데 이건 혁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자. 혁명이죠. 실패하죠. 그 다음에 양무운동이 일어나요. 양무운동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서양의 기술, 제도를 습득하는 게 양무운동이었어요. 근데 이 양무운동도 청일전쟁에 의해서 모든 게 끝나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 변법 저항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변법 저항운동도 또 실패해요.
특히 보수파가 누군가 하면요. 서태후, 그다음 위안스카이, 이 사람들이 보수파들이에요. 보수파들의 저항에 의해서, 이 보수파는 일종의 기득권이죠. 이 사람들의 저항에 의해서 모든 개혁혁명이 실패합니다. 순원은 우리 아시는 손문이 순원이요. 순원이 신해혁명 1911년에 신해혁명을 일으키지만은 위안스카이에서도 실패가 돼요. 그래서 모든 개혁혁명이 실패가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1917년에 공산혁명이 성공을 해요. 성공하는데 먼저 개혁이라는 게 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극화를 없애는 게 개혁입니다. 양극화를 없애는 게 개혁인데, 전에 우리 사마치네 사기 할 때 한번 얘기를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이 사마치네 사기 얘기할 때에 춘추 전국 시대에는 제후국이 1800개 정도 됐습니다. 1800개 정도가 됐는데 나중에 전국 시대가 되면은 춘추 시대가 되면 24개국으로 되고 전국 시대가 되면 7개국이 되고 마지막 진시황이 통일해요. 1800개가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되는데 문제는 1800개가 전부 다 개혁을 다 해요. 특히 춘추 전국 시대가 되면은 백가정명이 백가정명이 일어나잖아요. 공자노자 등등등 모든 학설이 다 등장해. 이게 철학이죠. 철학이 등장해요. 철학이 등장하는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개혁을 뒷받침해주는 사상입니다. 그 개혁을 뒷받침하는 사상에 의해 가지고 양극화를 해소하면은 그 나라는 살아남아요. 양극화를 해소 못하면 그 나라는 죽습니다. 망해요. 1800개가 24개로 된 것은 거의 1800개 망한 1700, 한 80개는 양극화를 해소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춘추 시대는 24개로 되고 전국 시대는 9개로 되는 거예요. 그 개혁이 주가 뭔가 하면은 양극화인데 위나라 문후가 기억할 때 도가철까지 기억을 해요. 이건 뭔가 하면 귀족 특권증의 특혜를 피자는 겁니다. 먹으라면 이래라. 녹봉 받으려면 공을 세워라. 이거거든요. 이건데 이 중심 사상이 도가했거든요. 그 다음에 진시황의 진나라가 마지막 통일을 하는데 이 법과 철학을 해요. 하는데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하다. 평등 사상을 냈어요. 평등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화를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공인데 공입니다. 공은 전쟁을 통해서 적군을 얼마나 죽였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이나 벌을 줘요. 적군 안 죽이면 공이 없어. 그러면 혜택이 안 돌아가. 이게 뭐예요? 극단적으로 양극화를 없애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한 거예요. 한 나라 문제 경제 때 굉장히 경제가 부흥해요. 경제가 부흥할 때 뭘 했는가 하면요. 도가의 무위의 정치를 했어요. 관리들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면은 기득권들 너희들 일반 백성들한테 관여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 한나라 때 문제와 경제 때 경제에 발전하게 되고 당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화, 개혁을 하는데 개혁을 하는데 그 뒷받침해 주는 게 철학사상이에요. 근데 이 양극화를 없애는 게 뭔가 하면 기득권을 억제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으로 하여금 자기 이익을 좀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사상을 줘야 돼요. 기득권 문제입니다. 기득권이 국가 발전에 참여하면은 그것은 양극화도 없어지고 나라가 발전해요. 지금 그 현대사회의 중심 사상이 뭐냐? 현대사회의 중심 사상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뭔가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테인데, 살 거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 나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권위에 대한 저항입니다. 권위에 대한 저항이요. 권위를 없애면은
없애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 뭐예요? 기득권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득권을 없애는 거거든요. 없애는데 문제는 이게 기득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요? 권력에 의한 기득권, 권력 독점에 의한 기득권, 또 하나는 재산 독점의 기득권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것은요, 권력에 대한 기득권은 거의 해소가 많이 됐어요. 권력은 이제 귀족한테 다 있는, 높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백성한테 다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권력은 다 해결되는데 문제는 재산 문제입니다. 재산에 관한 기득권은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세계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철학사상과 의무는 전부 다 기득권 문제고 중국이 계속 개혁과 혁명을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 기득권을 양극화를 해소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억제시키지 못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면요, 기득권이요. 나중에 이 기득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몇 번에 걸쳐서 기득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